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존입니다. 행복한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고 소중한 주말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 많이 세우고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이미 저를 버리고 영국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쓸쓸한 마음으로 주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축하할 만한 커다란 이벤트 하나가 생겼죠.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전에 올려드린 30만 구독자 달성 특별 이벤트 영상을 시청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제 정성을 담아서 제가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메시지니까요. 아직까지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했던 약속을 이제서라도 지키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이렇게 30만 구독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40만, 50만 계속해서 성장하는 미주은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브릿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라는 노래를 선곡을 했잖아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제가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가사 때문에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 호텔 직원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더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언젠가 제가 미주은 채널을 접을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똑같은 후회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방송하는 그런 1인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벅찬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11월 2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어제는 미국 주식시장이요 서질 않았습니다. 땡스 기빙 데이였잖아요. 11월 25일은 장이 휴장을 하는 날이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기사를 검색했는데 사실 많은 기사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1부, 2부로 나누어서 방송하지 않고 1부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과 공유할 만한 내용만 담아서 짧은 방송으로 보내드리니까 오늘 방송도 즐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첫 번째 기사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한국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경제의 기사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는 소셜미디어 그룹이 아니다.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메타버스 기업이다라고 당당히 그들의 포부를 밝혔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기사가 발견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신의 메타버스 작업소라는 제목인데요. 이미지 세탁용인 줄 알았는데 저커버그 메타가 완벽한 7가지 이유.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렇게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정말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메타다. 이렇게 좀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저커버그는 2004년 창업한 지 17년 만에 처음으로 사명까지 메타버스를 의미하는 메타로 바꿨습니다. 메타가 최근 청소년 보호를 외면하고 폭력, 혐오를 조장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으며 최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국면 전환에 나선 셈인데요. 그만큼 메타 청사진에 공을 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실제 메타버스가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를 본 전문가들은 그간 가상현실과 확실히 구분된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메타가 메타버스로 바꾸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오피스입니다.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완벽한 새로운 오피스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메타의 비전인데요. 예컨대 재택근무 중인 한 직원이 책상에 앉자 주위가 사무실 풍경으로 바뀝니다. 진짜 사무실로 출근한 동료를 홀로그램으로 집에 불러서 디지털 트윈은 이제 실제 사물과 공간을 가상세계에 구현한 또 하나의 쌍둥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들 프로젝트를 보면서 완성도를 최종 점검합니다. 이번에 가상 오피스로 이동해 아바타 동료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현실과 메타버스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사무실에 출근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도 크게 변할 것 같습니다. 늦은 밤 할머니와 손녀가 베란다에 증강현실 글래스를 쓰자 우주 전 천체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둘이서 손가락으로 천체들을 돌려보다가 토성을 캡처해서 구성 물질을 검색해 봅니다. 이 내용을 캡처해서 SNS에 올립니다.
지금처럼 교실에서 책을 읽고 들으며 수동적으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감 체험을 통해 학습하게 됩니다. 예컨대 지구과학 수업이라면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바닷속에 들어가 물고기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메타는 1억 5천만 달러, 약 1,700억 원을 메타버스 학습 콘텐츠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커머스입니다. 메타는 소상공인과 창작가에게 완전히 새로운 메타버스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패션 디자이너, 아티스트, 사진작가 등 전 세계 다양한 창작자들이 디지털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도구와 판매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창작자가 메타버스 상점을 구축해 아바타 고객들을 불러 모아 이벤트도 열 수 있게 되는 전망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블록체인 등과 결합해서 경제적 소유권도 생길 것 같습니다. 메타의 그 업계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메타버스의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골고루 갖추면서 거의 모든 세대를 아우른다는 점입니다. 미국 유명 벤처 투자자 매튜 볼에 따르면 완벽한 메타버스가 완성되려면 7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 지속성, 일시 정지나 리셋, 종료가 존재하지 않음. 둘째, 동시성, 현실처럼 많은 일들이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펼쳐짐. 세 번째, 무제한, 누구나 동시에 참여할 수 있음. 네 번째, 경제권, 개인 기업이 판매, 소유, 투자 등 경제 활동이 가능함. 다섯 번째, 초월성, 현실 세계는 물론 다양한 온라인 공간을 넘나들 수 있음. 여섯 번째, 상호 운영성, 메타버스 플랫폼 간 순간 이동 등 교류 가능. 일곱 번째, 풍성한 컨텐츠, 개인과 기업이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야 함. 메타가 구현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이 7가지 조건을 골고루 충족합니다. 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메타는 커뮤니티와 게임뿐만 아니라 화상회의와 같은 업무 기능, 교육, 커머스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가 없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까지 보유하고 있죠. 메타의 SNS와 메타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서비스 폭발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려면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려면 향후 5년, 10년 정도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전망입니다. 가장 큰 과제는 디바이스입니다. 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가상현실 헤드셋인 오큘러스 퀘스트 2는 현재까지 1,000만 대가 팔렸지만 13억 대 이상 팔린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메타버스라는 그 개념, 그리고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 메타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좋은 서머리가 가능했다, 이렇게 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사를 읽어봤거든요. 기사를 직접 읽어보시면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정보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좀 매칭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가 이제 그 오피스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건 아니면은 원격 근무건 일단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메타버스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업들이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실과 또 메타버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오피스 공간과 내가 일하고 있는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두 개의 공간이 통합이 될 수 있는 미래가 다가온다면 그야말로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 절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우리가 관심을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피스 쪽의 메타버스는 페이스북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죠. 가장 커다란 예가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를 완전히 오피스 쪽에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이제 교육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왕십리에 있는 대학교, 한양대학교를 다녔는데요. 한양대학교에 있는 건물이요, 80개가 넘습니다. 87개 정도의 그 커다란 건물을 부지에 갖고 있는 것이 한양대학교 왕십리 캠퍼스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87개나 되는 빌딩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 정말 엄청난 그 천문학적인 그 비용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등록금이 지금 막 1,000만 원이 넘어가고 뭐 이러한 현상이 말도 안 되는 좀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향후에 만약에 메타버스가 발전해서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이 거의 차이가 없어진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87개나 되는 빌딩을 구축해 놓고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수업을 해야 할런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세계의 가장 유명한 교수들의 수업을 우리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나의 아바타가 가서 그 앞에 앉아서 바로 앞에 교수님을 바라보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곧 열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교육 쪽에 저는 메타버스의 기대가 가장 큽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그 전 세계에 만연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가장 커다란 문제, 그리고 교육의 불균형 때문에 이러한 부의 불균형 현상이 깨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메타버스가 교육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앞으로 인류의 가장 커다란 문제인 그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메타버스의 그 가치는 정말 엄청나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머스인데요. 커머스라는 것은 이제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리테일인데 메타버스 상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여기 나와 있죠, NFT가 판매가 되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정말 커다랗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기사 중에 명품 브랜드들이 메타버스로 들어간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 매출 중에서 앞으로 이제 먼 미래겠죠. 5년에서 10년 이후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전체 매출에서 10% 이상이 이 메타버스 상에서 판매하는 NFT에서,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물건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백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아바타가 가상현실 상에서 뭐 구찌백을 갖고 다니고 이러한 모습을 지금 상상하는 건데 엄청난 매출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 상에서의 NFT는요 사실 비용이 전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상현실에 구찌백이 무슨 돈이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입장에서는 나중에 NFT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메타버스 상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면 엄청난 순이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메타버스에 얼마나 메타라는 기업이 잘 부합하고 있는가, 빠질 게 없다는 거죠. 제가 미주은 두 번째 책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페이스북이라는 그룹, 이 메타라는 기업은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3대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가 있죠. 자, 두 번째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즉 사용자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 메타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려면 아직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인 것 같고요. 하지만 10년이 걸리건 5년이 걸리건 결국은 메타버스는 구현이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타버스의 가장 방해가 되는 커다란 허들이 뭐냐면 테크놀로지, 즉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몰입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이 너무 차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에 들어가기보다는 실제 현실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이 하드웨어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보완이 돼서 가상현실과 진짜 현실이 분간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 그리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메타버스에서 시간을 보낼 확률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 함께 읽어볼 기사에서 메타버스의 활용 가치 중 하나가 오피스, 즉 원격 근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원격 근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메타버스의 수혜주 중 하나는 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미줌과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제가 줌이라는 기업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마찬가지로 줌을 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지 않죠. 그래서 이번 기사를 읽어보면서 과연 우리가 줌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선택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줌의 CFO가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Chief Finance Officer죠. 한 기업에서 한 두세 번째로 랭킹이 높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FO를 보자 해서 이 파이낸스 쪽을 관장하는 그런 직책을 얘기합니다. 자, 이분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프로덕트에 두고 있다. 우리는 주가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가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줌의 CFO 이름이 나옵니다. 켈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에 따르면 우리는 주가를 통제할 수는 없다. 주가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execution이다. 우리의 실행력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사진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꾸준히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테켈버그라는 이 CFO가 또랑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3분기 실적에 만족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얼리니까 정말로 만족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에 어닝 발표가 있은 이후에 주가가 15%나 떨어졌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잘 모르는 사람은 줌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익스펙테이션을 빗했다. 따라서 전망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들이 걱정된 부분은 뭐였냐면 성장이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줌이라는 기업은요, 과거 한 1, 2년 동안 매 분기마다 100%, 200%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보여왔잖아요. 이러한 기업이 갑자기 성장률이 뚝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기업은 성장이 멈춰가는구나 하면서 좀 두려움을 자아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테켈버그가 또랑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자자들은 이해를 잘 못한다. 이해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부분이냐면 이 줌이라는 기업이 프로덕트 셋을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그냥 화상 통화만 하고 있었던 이런 기업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포지셔닝이 나오는데 센트럴 프로바이더가 될 것이다.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공급자가 될 것이다. 어떤 부분이냐면 워크 프롬 홈이니까 이제 원격 근무가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그리고 자리를 잡을수록 우리가 이 원격 근무라는 새로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단계에 와 있다. 트랜지셔닝이라는 것은 이제 전환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체인지는 그냥 모습만 바뀌는 건데 트랜지셔닝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DNA가 바뀌는 거거든요. 따라서 원래 줌이라는 기업은 킬러 미팅 앱이었다. 그러니까 원격 근무라든지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하는데 도와주는 이러한 그 비디오 콜이었죠. 이러한 단순한 그 기능만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DNA가 바뀌었다는 거죠. 어떠한 기업이냐면 이제는 풀 커뮤니케이션즈 플랫폼이다. 우리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툴을 모두 갖고 있는 이런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줌이 가지고 있는 상품은요, 베스트 인 클래스다. 지금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죠. 줌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원격 근무에 대한 그 효율성을 인지를 하고 이쪽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따라서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쟁쟁한 경쟁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유저빌리티가 있다. 따라서 사용이 굉장히 쉽고 릴라이빌리티 굉장히 안정적이다. 끊기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줌의 CFO가 뭐라고 기대를 하고 있냐면 이 줌이라는 기업은 계속해서 애드를 할 것이다, 더 할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툴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원격 근무에 관련된 모든 툴을 계속해서 애드를 할 것이다, 추가를 할 거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인터널 디벨롭먼트, 상당히 그 현금이 넘쳐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R&D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 또한 acquisitions, 인수 합병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확신에 넘치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이 메시지를 접해보시고 과연 이 말대로 줌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런지 나름대로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짐 크레이머가 등장을 합니다. 매드머니라는 그 CNBC의 쇼를 진행하는 호스트죠. 30년 동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굉장히 좀 베테랑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화요일날 저녁에 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이틀 동안 1.76%나 나스닥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우존즈는 오히려 0.6%가 올랐고 S&P 500은 0.15%밖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테크주들만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줬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채권의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렇게 이틀 동안 추가적인 하락을 나타낸 것이 나스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It won't last forever. 이렇게 나스닥 기술주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피력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크레이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테크 주식들이 그가 생각하기에는 first to bottom이니까 가장 먼저 바닥을 찍을 것이다. 가장 먼저 바닥을 찍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반등을 가장 먼저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기업들은 아무것도 잘못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굉장히 좀 영업도 잘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좋은데 괜히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they reported, 뭐를 보고 했냐면 better than expected result니까 지금 매출, 탑은 매출이고요, 바텀은 순이익이거든요. 따라서 탑, 매출도 그렇고 바텀에 있는 어닝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마켓에서 기대했던 그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를 어닝에서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포캐스트도 굉장히 좋다. 따라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좋고 예상치도 좋고 앞으로 전망도 좋은데 기업의 주가만 떨어졌다면 우리가 줍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총 다 해서 7개의 주식을 찝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레이어, 팔로 알토 네트워크, 로블록스, AMD, 엔비디아 이렇게 7개 주식이요. 지금 가장 사야 하는 주식으로 찍어준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들은 굉장히 판타스틱할리니까 너무나 잘하고 있다. 굉장히 좀 비즈니스가 좋다는 거죠. I want mince words는 뭐냐면요. 민스는 이게 고기 이렇게 다져놓은 거잖아요. 따라서 내 말을 다지지는 않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돌려 얘기하지 않겠다. 그냥 너한테 얘기할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업들을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좀 확실한 어조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들 베스트 오브 브레이드 스톡이니까 정말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아마 가장 먼저 다른 기업들이 반등하기 전에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번 기사를 마무리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짐 크레이머가 추천해주는 이 7개 기업들은 제가 보더라도 참 그 전망도 좋고 그리고 우량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주식들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줍줍을 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하락이 찾아온다면 요 이름들을 기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의 기사에서 우리는 베테랑 투자자인 짐 크레이머가 추천해주는 7가지의 테크 주식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배당 주식입니다. 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10개의 블루칩 기업. 블루칩 기업은요, 이제 우량 기업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디비던드, 배당을 지급하는 그 종목들을 지금 선별을 했는데 무려 이 배당률이 8%가 넘어가는 굉장히 좀 배당금이 높은 이런 주식들만 간추려서 탑 10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스토리를 한번 좀 읽어보시죠. 자, 그로스 인베스터즈, 저와 같은 사람이죠.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인베스터들, 투자자들은 아마도 굉장히 놀랄 것이다. 뭐를 알게 되면 놀라냐면요. 역사적으로 그 수치를 분석을 해보면 리턴 중에 43%가 자, 이게 뭐냐면 S&P 500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기업들 중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한 8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높은 수치죠. 전체 이제 500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S&P 500에는. 근데 거기에 한 400개가 넘는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400개의 기업들이 이제 매년 수익률을 이제 투자자한테 안겨주잖아요. 근데 이 수익의 43%가 배당에서 온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제 57%는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따라서 배당주들은 이 배당금에서 상당히 많은 거의 뭐 40%가 넘어가니까 반에 가까운 이러한 수익이 배당금에서 나온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까운 미래에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베스터들은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 스톡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테이퍼링이 조금 빨라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원래 계획은 8개월로 걸쳐서 테이퍼링을 한다 그랬는데 테이퍼링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고 테이퍼링이 단축된다면 테이퍼링을 따라 지금 계획되어 있는 금리의 인상도 생각보다 빨리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 스톡으로 옮겨야 된다. 가치주로 옮겨야 되고 가치주로 옮기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디비던드 일드다. 배당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배당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블루칩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좀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개의 기업들을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는데요. 어떠한 주식들이 들어가 있냐면 일단 비즈니스의 펀더멘탈이 좋다. 따라서 배당주다 하더라도 취약한 그런 종목은 되지 않겠죠. 모두 다 S&P 500에 들어가는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500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애널리스트 레이팅도 좋고 마지막으로 디비던드 일드가요. 8%가 넘어가는 따라서 굉장히 좀 고배당주만 10개를 엄선했다고 합니다. 자, 10위를 차지한 기업부터 발표를 하면요. C9 스틸워터 리미티드입니다. 티커 네임은 SBSW고요. 헤지펀드 중에 이 C9이 그 스틸워터에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는 9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헤지펀드들한테는 인기가 없죠. 지금 현재 그 배당률은요. 12.54%니까 엄청나게 높죠. 따라서 만약에 주가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1년에 12%가 넘는 수익을 우리한테 안겨줄 수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굉장히 좀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두 하버즈 인베스터 코퍼레이션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TWO가 티커고요. 헤지펀드 31곳, 굉장히 좀 많은 헤지펀드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의 그 포워드 디비던드 일드는 11.26%입니다. 역시 굉장히 좀 고배당주죠. 8위는 아날리 캐피탈 매니지먼트고요. NLY가 티커 네임, 헤지펀드 그러니까 15곳에서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디비던드 일드가 10.50%입니다. 자, 7위는 오메가 헬스케어고요. 현재 15곳에 헤지펀드가 투자를 하고 있고 디비던드 일드는 9.24%. 자, 6위로 갑니다. 다이넥스 캐피탈이고요. 헤지펀드는 7곳밖에 좀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디비던드 일드 배당률은 9%가 조금 넘어갑니다. 자, 이제 5위로 넘어가 봐야겠죠. 자, 5위는 뉴 레지던셜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고요. 티커 네임이 NRZ이고요. 헤지펀드 총 16곳에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기업보다는 조금 인기가 많죠. 디비던드 일드가 지금 9%에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4위는 아웃록 캐피탈 코퍼레이션입니다. ORCC가 티커 네임이고요. 헤지펀드는 14곳에 그치고요. 디비던드 일드는 8.8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3위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기업이죠. AT&T고요. 현재 총 66곳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헤지펀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워드 디비던드 일드가 8.62%, 지금도 굉장히 좀 배당률이 좋죠. 그만큼 AT&T의 주가가 최근에 조금 많이 좋지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브로드마르크 리얼리티 캐피탈입니다. BRMK가 약자 그 티커 네임이고요. 헤지펀드 11곳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포워드 디비던드 일드는 8.55%. 자, 그러면 영예의 1위 최고의 배당 주식은 과연 누가 선정이 됐을까요? 자, 1위는요 알트리아입니다. 담배회사죠. MO가 티커 네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헤지펀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45곳에 헤지펀드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디비던드 일드도 나쁘지 않죠. 8.18%로 비교적 높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10가지의 주식들이요. 펀더멘탈도 괜찮고 S&P 500에 속해져 있고 그리고 헤지펀드들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8% 이상의 굉장히 높은 고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만약에 배당에 투자를 한다면요. 배당금을 매년 적어도 10% 가까이 올려주고 있는 이런 배당 성장률을 더 좀 높게 평가하고 싶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서 미존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컨텐츠가 분량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방송될 2부 영상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